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을 위해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어제 오후 2시쯤 산책을 나가셨다가 머리가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보다 같은 거리를 걸었는데도 유독 힘들고 숨이 차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운동 부족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걷는 시간대가 우리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시간대에 걷기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언제 걸어야 우리 몸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2배나 높이는 위험한 시간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 이웃에 살고 계신 김할머니께서 평소처럼 점심 드신 후 오후 2시경에 산책을 나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시간대에 운동하신 것이 위험 요인 중 하나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성을 모르고 계시거나 알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이런 내용을 처음 알았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위해 한다고 했던 운동이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안전하게 걷기 운동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뇌 건강과 심장 건강까지 크게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시간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가 바로 걷기 운동을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오후 11시부터 5시까지로 더욱 넓어집니다. 왜 이 시간대가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체온 조절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운 날씨에 운동을 해도 땀을 통해 체온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땀샘의 기능도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감소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오후 시간대는 기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더해져서 우리 몸이 받는 열 부담이 최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혈류량이 감소하면 뇌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 위험을 높이는 첫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혈압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더운 날씨에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동시에 운동으로 인해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데 이는 뇌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 통계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탈수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수분 감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즉시 느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감각이 둔해집니다. 더운 시간대에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많은 수분이 손실되는데 이를 제때 보충하지 못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혈전은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뇌압이 높아지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운 날씨에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 감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 위험을 높이는 두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걸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이른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기온이 낮고 공기가 맑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도 가장 적합합니다. 아침 운동의 첫 번째 장점은 체온 조절이 쉽다는 것입니다. 새벽과 이른 아침 시간대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이므로 운동으로 인한 체온 상승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는 습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호흡기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혈압 안정화입니다. 아침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안정적인 시간입니다. 밤사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라서 심장에 부담이 적고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하루 종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뇌기능 활성화입니다. 아침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운동으로 인해 분비되는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우울감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장점은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화됩니다. 이는 밤에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며 좋은 수면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간대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도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운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됩니다. 저녁 운동의 장점은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강도의 걷기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소화를 도와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녁 운동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걷기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전 준비사항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운동의 경우 밤사이 수분이 많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기상 후 미지근한 물을 1~2잔 정도 마시고 30분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운동 1시간 전부터 조금씩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복장 선택입니다. 통기성이 좋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색깔은 햇빛을 반사하는 밝은 색상이 좋고 모자와 선글라스도 필수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 목 부위에 수건을 두르는 것도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신발은 쿠션감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보행 패턴을 바꿔서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강도 조절입니다. 걷기 운동의 적정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숨이 차거나 말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또한 운동 시간도 처음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오래 걷게 되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시간도 더 오래 걸리므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중 주의사항입니다. 운동 도중에 어지러움이나 가슴 답답함,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10분에서 15분마다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미리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탈수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 중에도 계속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서 더위나 추위에 대비해야 합니다. 날씨가 급변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실내로 들어가거나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후 관리입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면 다음날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적절히 포함된 간식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나 요구르트, 견과류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체온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계절별 걷기 운동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걷기 운동 요령입니다.
봄은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기온이 적당하고 꽃과 새싹들을 보며 걷는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봄철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꽃가루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교차가 큰 시기이므로 운동복을 여러 겹 준비해서 기온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걷기 운동 요령입니다. 여름철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저녁 6시 이후가 가장 안전한 시간대입니다. 수분 보충은 운동 전후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염분 손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이온 음료나 약간의 소금이 들어간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늘이 많은 공원이나 산책로를 선택하고 햇빛이 강한 길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을철 걸기 운동 요령입니다. 가을은 봄과 마찬가지로 걷기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단풍을 보며 걷는 즐거움도 있고 기온도 적당합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시기이므로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아침 운동을 할 때는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되 운동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철 걷기 운동 요령입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뿐만 아니라 빙판길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고 장갑과 모자로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기 쉬워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때는 무리하지 말고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연령대별 걷기 운동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걷기 운동 가이드입니다. 50대는 아직 체력이 비교적 좋은 시기이지만 이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루 30분에서 45분 정도의 걷기 운동이 적당하며 주 5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속도는 분당 100보에서 120보 정도로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0대 걷기 운동 가이드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관절이나 근육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더욱 신중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시간을 줄이되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속도는 분당 90보에서 100보 정도로 편안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근력 운동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전후로 간단한 스쿼트나 팔 운동을 추가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70대 걷기 운동 가이드입니다. 70대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 속도는 분당 70보에서 90보 정도로 천천히 안전하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면 보호자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팡이나 워킹 스틱을 사용하는 것도 안전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걷기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벌 워킹입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분 빠르게 걷고 1분 천천히 걷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칼로리 소모도 늘려줍니다. 단, 심장이나 혈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사지 활용하기입니다. 평지만 걷기보다는 적당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코스를 선택하면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은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고 내리막길은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걷기 중 마음챙김 실천하기입니다.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걷는 동안 주변 환경에 집중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나 냄새 등을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걷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동반자와 함께 걷기입니다. 혼자 걷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걷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걷게 되므로 운동 강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고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목적지 설정하기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정해놓고 걷기보다는 구체적인 목적지를 정해놓고 걷는 것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근처 공원의 벤치까지, 마트까지, 은행까지 등 일상적인 목적지를 정해놓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이라는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걷기 운동 시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입니다. 걷기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가슴이 조이거나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장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심한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입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설 때나 운동을 시작할 때 어지러움이 심하다면 탈수나 혈압 문제 또는 뇌 질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숨이 차거나 호흡이 어려워진다면 심폐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걷기 운동인데도 심하게 숨이 차거나 기침이 나온다면 폐나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운동 후 적당한 피로감은 정상이지만 평소보다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회복이 늦어진다면 과도한 운동이거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24시간이 지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운동 강도를 줄이거나 휴식을 늘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관절이나 근육의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운동 후 며칠이 지나도 계속 아프거나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면 부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해서 계속 운동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안전한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 박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퇴직 후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오후 2시경에 1시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셨지만 여름이 되면서 점점 운동 후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나이 탓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운동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오후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탈수와 열사병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이후 박 할아버지는 운동 시간을 아침 7시로 바꾸고 운동 강도도 조절하신 후로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운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김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김 할머니는 당뇨병이 있어서 혈당 관리를 위해 식후 운동을 권유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 바로 3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것 같아 만족하셨지만 점점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를 위해 참고 계속 운동하셨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보니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진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식후 바로 하는 격렬한 운동이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이후 김 할머니는 식후 1시간 후에 가벼운 산책 수준으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고 운동 전에는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신 후로는 안전하게 운동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례는 72세 이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심장병이 있으셨지만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심장병이 있으면 운동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셔서 오랫동안 운동을 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조심스럽게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씩 아침 시간에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운동 전후로 혈압을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이 할아버지는 하루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셨고 혈압도 안정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걷기 운동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환경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많이 오래 걷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기존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걷기 운동 가이드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운동 전후 혈압 측정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 혈압이 수축기 180, 이완기 110mm 수은주 이상이면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에서 220을 뺀 수에 0.5에서 0.7을 곱한 값이 목표 심박수입니다. 예를 들어 65세라면 220에서 65를 뺀 155에 0.5를 곱하면 77.5, 0.7을 곱하면 108.5가 됩니다. 즉 분당 78회에서 109회 사이의 심박수를 유지하며 걷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걷기 운동 가이드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운동 전후 혈당 측정이 필수입니다. 운동 전 혈당이 70mg/dL 미만이면 간식을 섭취한 후 운동하고 300mg/dL 이상이면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저혈당 예방을 위해 운동 시간은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가장 적절합니다. 운동 중에는 사탕이나 포도당 정제를 준비해두고 어지러움이나 식은땀 같은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해야 합니다. 발 관리도 특히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발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으므로 운동 전후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처가 있으면 즉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걷기 운동 가이드입니다. 심장병 환자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는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전 충분한 워밍업과 운동 후 쿨다운이 특히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운동 시작이나 중단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걷기 운동 가이드입니다. 관절염 환자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평지 걷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계단은 피하고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를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 관절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고 통증이 심한 날에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영장에서 하는 물속 걷기 운동도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걷기 운동 가이드입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에게는 걷기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인 걷기는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넘어질 위험이 있는 울퉁불퉁한 길이나 미끄러운 길은 피해야 합니다. 골절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난간이 있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서 걸어야 합니다. 이제 걷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양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전 영양관리입니다. 운동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토스트, 요구르트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기보다는 간단한 간식을 드신 후 30분 정도 후에 운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복 운동은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영양관리입니다. 30분 이내의 가벼운 걷기라면 물만 마셔도 충분하지만 1시간 이상 걷거나 더운 날씨에는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고 가능하면 물에 소량의 소금을 넣어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탈수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 후 영양관리입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적절히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나 두유, 견과류, 삶은 달걀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유지가 중요하므로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보충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으로 잃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영양 관리입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운동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등이 특히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충분히 섭취해서 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면서 걷기 운동을 하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걷기 운동을 더욱 재미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 앱이나 기기 활용하기입니다. 요즘에는 걸음수를 세어주는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자신의 운동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목표를 설정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코스 개발하기입니다. 매일 같은 길만 걷다 보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여러 공원이나 길들을 발견해서 요일별로 다른 코스를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길을 걸으면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걷기에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절별 테마 걷기입니다. 봄에는 꽃 구경 걷기,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길 걷기, 가을에는 단풍 구경 걷기, 겨울에는 눈 구경 걷기 등 계절의 특색을 살린 걷기를 하면 더욱 즐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걷기 동호회 참여하기입니다. 혼자 걷기가 지루하거나 동기부여가 어려우시다면 지역의 걷기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 설정과 보상 시스템입니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매일 걸었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한 달 동안 꾸준히 걸었을 때 새로운 운동복을 사는 것 같은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응급상황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 통증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운동 중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옷을 느슨하게 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심장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신 분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갑자기 숨이 차거나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앉아서 휴식을 취합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양손을 무릎에 짚는 자세가 호흡에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려고 노력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무리해서 계속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심장보다 낮게 하거나 다리를 약간 올려주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육 경련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걷기 중 다리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면 즉시 걸음을 멈추고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천천히 늘려줍니다. 종아리 경련의 경우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해줍니다. 허벅지 경련의 경우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면 도움이 됩니다. 경련이 풀린 후에도 바로 운동을 재개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심한 갈증, 어지러움, 두통, 구토감 등의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옷을 느슨하게 하고 소량씩 자주 수분을 보충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체온이 급격히 오른다면 열사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제 걷기 운동의 장기적 효과와 건강상 이익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입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뇌에서 BDNF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이 단백질은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40% 정도 낮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입니다. 걷기 운동은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혈전 생성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0%에서 50% 정도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골격계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입니다. 걷기는 체중 부하 운동으로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의 힘과 지구력이 향상되어 일상생활의 활동 능력이 크게 개선됩니다. 정기적인 걷기 운동을 하는 고령자들은 낙상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입니다. 걷기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향상되어 더욱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20%에서 30% 정도 낮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면역 기능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입니다. 적당한 강도의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만성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염증성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 기능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입니다. 걷기 운동은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특히 식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은 위산의 분비를 조절해서 소화불량이나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걷기 운동을 방해하는 장벽들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부족이라는 장벽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은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기,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 같은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 상당한 운동량이 됩니다. 또한 집안일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안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씨 문제라는 장벽입니다. 비가 오거나 너무 덥거나 추운 날에는 야외 운동이 어렵습니다. 이런 날을 위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지하상가 등에서 걷기를 할 수 있고 아파트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실내 걷기 운동 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 부족이라는 장벽입니다. 혼자서는 꾸준히 운동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걷기 약속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 일지를 작성하거나 앱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도 동기부여에 좋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건강상 제약이라는 장벽입니다. 기존에 질병이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운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강도로 조절하면 운동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강도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장벽입니다. 헬스장 등록비나 운동 장비 구입비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가장 경제적인 운동입니다. 편안한 운동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공원이나 산책로는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라는 장벽입니다. 혼자 외출하기가 무섭거나 걷다가 다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낮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은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거나 동반자와 함께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항상 지니고 다니고 응급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두는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연령대별 걷기 운동의 특별한 고려사항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를 위한 특별 고려사항입니다. 50대는 중년기의 시작으로 호르몬 변화와 함께 신체 기능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뼈 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체중 부하 운동인 걷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체력이 비교적 좋은 시기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걷기 운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언덕길 걷기, 빠른 걸음 걷기, 장거리 걷기 등을 통해 심폐 기능과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60대를 위한 특별 고려 사항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운동 전후 스트레칭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또한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길보다는 평평한 길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지팡이나 워킹 스틱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성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0대 이상을 위한 특별 고려 사항입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보호자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낮추되 꾸준함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근육량 유지와 인지 기능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이나 심장약은 운동 중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제 계절별 걷기 운동의 구체적인 팁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철 걷기 운동 심화 팁입니다. 봄은 겨울에 움츠렸던 몸을 깨우는 시기입니다.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부상 예방에 중요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꽃가루 농도가 높은 오전 시간대보다는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해서 꽃가루를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거나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걷기 운동 심화 팁입니다. 여름철에는 시간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저녁 7시 이후가 가장 안전한 시간대입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긴팔 옷을 입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특히 목 뒤쪽과 귀는 잘 놓치기 쉬운 부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 보충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병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10분에서 15분마다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더위를 먹었을 때의 증상인 두통, 어지러움, 구역감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가을철 걷기 운동 심화 팁입니다. 가을은 운동하기 가장 좋은 계절 중 하나입니다. 선선한 날씨를 활용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시기이므로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 겹으로 옷을 입어서 기온 변화에 맞춰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단풍 구경을 하면서 걷는 것도 좋지만 낙엽이 많은 길은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걸어야 합니다. 겨울철 걷기 운동 심화 팁입니다. 겨울철에는 추위와 빙판길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보호는 물론이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실외 운동이 어려운 날에는 실내 대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 복도 걷기, 제자리 걷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워밍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내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밖으로 나가세요. 이제 걷기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보완 운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걷기 전후에 하는 스트레칭은 부상 예방과 운동 효과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제자리에서 다리를 앞뒤로 흔들기, 무릎 올리기,
발목 돌리기 등을 5분 정도 해주면 근육과 관절을 운동에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 걷기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허벅지 스트레칭, 엉덩이 스트레칭 등을 각각 15초에서 30초씩 유지해주면 근육의 긴장을 풀고 다음날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상체 근육을 충분히 단련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전신 근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기 어려우시면 벽을 이용한 벽 푸시업부터 시작하세요. 스쿼트도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게 앉는 스쿼트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한 팔 운동도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입니다. 균형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간단한 균형 운동을 걷기와 함께 실천하면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발로 서기 연습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한 발로 서기, 일직선 위로 걷기 등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균형 감각 개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걷기 운동의 과학적 근거와 최신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40%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하루 6,000보 이상 걷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걷기 운동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세포의 생성과 연결을 촉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에서 50%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4에서 9mmHg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후 15분간의 가벼운 걷기가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하루 3번 식후 걷기를 실천한 그룹이 하루 1번 30분 걷기를 한 그룹보다 혈당 조절 효과가 더 좋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걷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뼈 밀도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 4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의 척추와 대퇴골 뼈 밀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영국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서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25% 낮았고 기존에 우울증이 있던 사람들도 증상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낮 시간에 야외에서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햇빛을 받으면서 걷기 운동을 한 그룹에서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정상화되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걷기 운동을 할 때 자주 하는 실수들과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시작하는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의욕이 앞서서 처음부터 너무 오래, 너무 빨리 걷려고 합니다. 이는 부상의 위험을 높이고 금세 지치게 만들어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속도도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잘못된 자세로 걷는 실수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거나 어깨를 움츠리고 걷는 것은 목과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팔을 전혀 흔들지 않고 걷는 것도 운동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는 고개를 들고 시선은 15m 앞을 보며 어깨는 편안하게 펴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걷는 것입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듯이 걸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신발 선택의 실수입니다. 운동화가 아닌 일반 신발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신발로 걷기 운동을 하면 발과 다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쿠션감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발은 오후 시간에 사는 것이 좋은데 이는 하루 종일 활동한 후 발이 약간 부어있는 상태가 실제 운동할 때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수분 보충을 소홀히 하는 실수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수분 보충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므로 의식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운동 전후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도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자주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날씨를 고려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무더운 여름 한낮이나 추운 겨울 새벽에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기온에 맞춰 운동 시간과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고 비나 눈이 올 때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운동 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실수입니다. 운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앉거나 누워버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급격한 활동 중단은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점차 낮춘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걷기 운동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관적 평가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의 몸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한 후 숨이 덜 차는지,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든지,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겼는지 등을 체크해 보세요. 또한 수면의 질, 기분 상태, 스트레스 수준 등의 변화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걷기 일지를 작성해서 매일의 컨디션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객관적 측정 방법입니다. 걸음수를 측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객관적 평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만보계를 이용해서 하루 걸음수를 기록하고 점차 늘려가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걷기 속도와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거리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같은 시간에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면 체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생리학적 지표 측정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검사해서 개선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는 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시 심박수도 좋은 지표입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심폐기능이 개선되면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집니다. 체중과 체성분 측정입니다. 체중계나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해서 체중 변화와 근육량, 체지방률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 평가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 변화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장시간 서 있기 등이 이전보다 수월해졌다면 운동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분 걷기 검사를 스스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6분 동안 최대한 빠르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해서 정기적으로 비교해보면 체력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을 평생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면 부담스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주 3회 걷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가세요.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칭찬과 보상을 주는 것도 동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만들면 운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걷기, 저녁 식사 후 걷기 같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달력에 운동한 날짜를 표시하는 것도 루틴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즐거움 찾기입니다. 걷기 운동 자체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걷기,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면서 걷기 등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코스를 개발해서 새로움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지지받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걷기 운동 계획을 알리고 응원받으세요. 걷기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갖기입니다. 완벽주의적 사고는 오히려 운동 지속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날씨나 몸 상태에 따라 운동 시간이나 강도를 조절하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장기적 관점 갖기입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몇 개월은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특히 여름철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체온 조절 부담, 혈압 변화, 탈수 위험, 자율신경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치매와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반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간대는 이른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그리고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체온 조절이 쉽고 혈압이 안정적이며 뇌기능 활성화와 수면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걷기 운동을 위해서는 운동 전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복장 선택, 운동 강도 조절, 운동 중 주의사항 준수, 운동 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절별로는 봄철 꽃가루와 미세먼지 주의, 여름철 시간대 선택과 수분 보충, 가을철 일교차 대비, 겨울철 보온과 미끄럼 방지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는 다양한 형태의 걷기 도전, 60대는 안전성과 스트레칭 강화, 70대 이상은 안전 우선과 보호자 동반을 권합니다. 기존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은 혈압 모니터링, 당뇨병은 혈당 관리와 발 관리, 심장병은 의사 상담과 점진적 증량, 관절염은 평지 걷기와 스트레칭, 골다공증은 안전한 코스 선택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의 장기적 효과로는 뇌 건강 개선으로 치매 위험 40%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으로 관련 질환 사망 위험 30-50% 감소, 근골격계 건강 유지, 정신 건강 개선으로 우울증 위험 20-30% 감소, 면역 기능 강화, 소화 기능 개선 등이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방해하는 장벽들인 시간 부족, 날씨 문제, 동기 부족, 건강상 제약, 경제적 부담, 안전 우려 등은 모두 적절한 대안과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들인 너무 빨리 시작하기, 잘못된 자세, 부적절한 신발 선택, 수분 보충 소홀, 날씨 고려 안함, 운동 후 관리 소홀 등을 피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효과는 주관적 평가, 객관적 측정, 생리학적 지표, 체중과 체성분, 기능적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걷기 운동을 평생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고 루틴을 만들고 즐거움을 찾고 사회적 지지를 받고 유연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안전한 시간대를 선택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오늘, 지금 시작하는 안전한 걷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걷기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걷기 운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